죄수번호 3052번. 살인미수 혐의로 10년째 복역 중인 그 남자는 내 인생을 망치고 도망갔던 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오늘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년 동안 저를 살려두고 자신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한 남자의 죄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나 같은 게 뭐라고? 왜 당신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으면서까지 나를 살려낸 거야? 교도소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쇠 비린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절망이 묵혀진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리고 들어가도 그 퀴퀴하고 서늘한 냄새는 코끝을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저는 오늘로써 세 번째 이곳 남부교도소에 국선 변호 활동을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이번에 상담하실 분은 좀 까칠합니다. 벌써 10년째 복역 중인데 가석방 심사도 거부하고 변호사 접견도 필요 없다고 난리치는 양반이거든요.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세요. 교도관님은 혀를 차며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서류를 겨드랑이에 끼고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10cm 굽에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철창 안의 시선들이 제게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시원에서 썩은 김치를 물에 씻어 먹던 가난한 김수진이 아니었으니까요. 대한민국 10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그것이 지금의 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성공한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실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가난과 범죄, 그 밑바닥 인생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며 지금의 내 성공을 확인받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철문이 열리고 접견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벽 너머로 푸른색 수의를 입은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새치머리에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깡마른 어깨, 한눈에 봐도 고단한 수감 생활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3052번 접견인 들어왔습니다. 교도관의 말에도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짓 거만한 태도로 서류를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을 맡게 된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석방 심사를 거부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평생 썩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던 걸까요? 남자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가 돌아가듯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실감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거꾸로 흘러 10년 전 그 냄새나던 달동네 자취방으로 저를 내동댕이 친 것 같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눈빛은 탁해졌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못 알아봐도 저는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수진아? 갈라진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남자. 내 심장에 비수를 꽂고 떠났던 그 남자. 이민철. 그가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10년 전 가난해서 싫다며 병원비만 축내는 여자는 딱 질색이라며 내 가슴의 대못을 받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충격과 오기로 저는 이 악물고 공부했고
보란 듯이 성공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내 발밑에 무릎 꿇리고 비참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수천 번을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를 다시 만난 곳은 화려한 파티장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교도소 접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죄수번호 3052번을 달고서 말입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냉철함은 온데간데였고 배신감에 치를 떨던 20대 여자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민철은 당황한 듯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도관님, 저 상담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빨리요. 그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피하듯 도망치려 했습니다. 아크릴 벽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민철, 거기 안 서. 도망가지 마. 나 버리고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았어야지. 꼴이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곳에 처박혀 있는 거냐고. 제 고함에 교도관들이 달려와 저를 제지했고 민철은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돌아서던 그의 등 뒤로 낡은 죄수복 소매 끝으로 훔치던 그 물기를 말입니다. 그날 저는 도망치듯 교도소를 빠져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전산망을 열어 이민철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피고인 이민철, 죄명 강도 상해 및 살인 미수, 징역 12년. 죄명이 화면에 뜨는 순간 제 손은 마우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사람 좋게 웃기만 하던 그 순에 빠진 사람이 강도라니요. 게다가 살인 미수라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건 기록을 클릭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그 날짜를 본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날은 바로 제가 원인 모를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던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기억의 태엽을 10년 전으로 감아봅니다. 그때의 우리는 서울의 가장 높은 곳, 달동네 옥탑방에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수도관이 얼어 터지고 여름이면 찜통처럼 더웠지만 우리는 그 좁은 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민철 오빠는 낮에는 택배 배달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면서도 제 사법고시 뒷바라지를 도맡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공부만 해. 내 꿈은 내가 판사님 되는 거 보는 거야. 나중에 너 판사봉 잡으면 그때 나 맛있는 거 사줘. 그는 항상 퉁퉁 부른 라면을 먹으면서도 제 밥그릇에는 계란 프라이 2개를 얹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11월의 어느 날 첫눈이 오던 밤이었습니다. 독서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빠는 품속에서 따끈한 군고구마 봉지를 꺼내주며 제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은 조금 불편할 뿐 불행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서관 계단을 오르던 저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이 점점 커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무서운 병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1억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옥탑방에 사는 우리에게 1억 원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그냥 다른 우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빠는 병실 구석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넓은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빠가 변했습니다. 병실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오빠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늘 입던 낡은 패딩 점퍼가 아니라 낯선 가죽 재킷을 입고 머리에는 젤까지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빠 왔어? 옷이 그게 뭐야? 저는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반가움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제 시선을 피하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헤어지자. 네,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오빠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려다 여기가 병실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지긋지긋하다고. 너 뒷바라지하는 것도 지쳤고 이젠 병수발까지 하라고? 나 못해. 아니, 안 해. 나이도 어린 놈이 빚쟁이한테 쫓기면서 너 병원비 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진심 아니지? 돈 때문에 그래?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변호사 돼서 다 갚을게. 저는 울면서 오빠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링거 거치대가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너 언제 변호사 될 건데? 되기는 할 수 있어? 수술 못 받으면 죽는다며. 죽을 사람한테 투자하는 바보가 어디 있냐? 나 돈 많은 여자 만났어. 내 수술비 될 돈으로 그 여자랑 여행이나 갈 거다. 그러니까 질척거리지 말고 깨끗하게 끝내자.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따뜻한 이민철은 온데간데였고 돈에 눈먼 속물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협탁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던져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오빠, 이민철, 가지마.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병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3년의 시간이 그 모든 추억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려졌습니다. 차가운 병실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빠가 떠나고 며칠 뒤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수진 환자분 수술비가 완납되었습니다. 수술 일정 잡으시죠. 누가 냈나요? 익명의 후원자분이십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어요.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가 떠나자마자 나타난 독지가 그때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하늘이 나를 살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나를 버린 전남친에 대한 증오심이 삶의 의지가 되었고 반드시 살아서 성공하겠다는 도끼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도소에서 본 오빠의 죄수 기록에 적힌 날짜가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2014년 11월 27일. 바로 오빠가 저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병실을 나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도상해, 살인 미수, 그가 돈 많은 여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나요?
그날 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박 비서,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할 게 있어. 10년 전 내 수술비. 그 익명 후원자, 병원 기록 뒤져서라도 누군지 찾아내. 그리고 2014년 남부지검 사건 기록, 피고인 이민철, 판결문이랑 수사 기록 전부 복사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난 10년 동안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라 부릅니다. 사경을 헤매던 심장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수술에 성공하고 고시원에 틀어박혀 3년 만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으니 그럴 만도 하죠. 방송국 인터뷰 때마다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님, 그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역시 희망이었겠죠? 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희망? 웃기지 마세요. 나를 살린 건 희망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다시 숨쉬게 하고 밤새 코피를 쏟아가며 법전을 파게 만든 건 바로 도끼였습니다. 내 심장, 내 인생을 짓밟고 떠난 그 남자, 이민철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버린 내가 얼마나 보란 듯이 잘 사는지, 내가 선택한 그 돈 많은 여자보다 1000배, 10,000배 더 화려하게 사는 꼴을 보여주고 내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겠다는 그 시커먼 복수심이 저를 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새 심장은 힘차게 뛰었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뛸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심장가 반드시 갚는다. 그리고 너에게 복수한다. 퇴원하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잠이 오면 허벅지를 샤프 펜슬로 찔러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친구도 취미도 웃음도 다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변호사 김수진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저는 서초동 바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독종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내 수술비 1억 원을 내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당시 병원에서는 익명의 기부 천사라고만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재단을 찾아보고 자선사업가들을 수소문해 봤지만 제 수술비를 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히 세상 어딘가에 돈 많고 마음씨 좋은 독지가가 있겠거니 생각하며 잊고 살려 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10년 전 병원 수납 기록이랑 이민철 씨 1심 판결문, 공판 조서까지 다 가져왔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박 비서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상하다니? 뭐가? 일단 판결문부터 보세요. 죄명은 강도 상해인데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닙니다. 저는 서둘러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사건 번호 2014과 피고인 이민철, 그리고 피해자 이름 칸에 적힌 세 글자를 본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피해자 마동팔 대부업체 행복캐시 대표. 마동팔.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명 높은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고리를 뜯어내고 돈을 갚지 못하면 사람을 납치해 장기 밀매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간 말종이었죠. 민철 오빠가 왜 그런 인간과 엮였을까요?
판결문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범죄 사실 요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2014, 11, 2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을 강취하여 도주하던 중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날, 그리고 오빠가 저에게 이별을 고하고 병실을 나간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어내려가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취 금액 현금 1억 원. 1억 원. 제 수술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오빠는 돈 많은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1억을 훔쳐서 그 여자랑 여행 간다고 했잖아. 변호사님, 그리고 여기 병원 수납 기록도 보세요. 박 비서가 내민 다른 서류에는 10년 전 제 수술비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2014, 11, 28, 9시 30분 수납액 1억 원 수납자 무명남 현금 수납. 사건 발생 시간은 밤 11시 병원비 수납 시간은 다음날 아침 9시. 오빠가 강도짓을 벌인 직후 누군가 병원 원무과에 현금 다발을 들고 와서 제 수술비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존재할 수 있나요? 박 비서, 당시 수사 기록에 훔친 돈 1억 원 회수됐다고 나와 있니? 제 질문에 박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된 게 아니라 다음날 자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은 한 푼도 없었대요. 경찰이 돈 어디다 숨겼냐고 추궁했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어서 결국 사용처 불명으로 처리됐습니다. 쿠궁.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을 훔쳤다. 그런데 돈은 사라졌다. 그리고 내 수술비는 누군가에 의해 납부되었다. 그 순에 빠진 사람이,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던 사람이 흉기를 들고 악질 사채업자의 사무실을 털었다고요? 오로지 돈 때문에? 그 돈으로 여행을 가려고? 그런데 돈은 어디 가고 빈손으로 자수를 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비서, 차 대기시켜. 다시 교도소로 간다. 네, 지금요? 예약도 안 잡혀 있는데요? 상관없어. 가서 들어눕기라도 할 거야. 그 인간 멱살을 잡아서라도 물어봐야겠어. 도대체 그날 밤 그 돈 1억 원을 어디다 썼는지.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나를 살렸던 그 심장이 이제는 진실을 밝히라며 저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도끼로 버텨온 10년의 세월이 어쩌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엑셀을 밟는 제 발목이 부러질 듯 떨렸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강변북로를 질주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너니?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게 정말 너야? 교도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접견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만 3052번 수용자가 접견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도 필요 없다고 각서까지 썼는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김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창구 직원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단순 접견 아니에요. 피고인의 재심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절차 때문에 왔습니다. 이거 거부하면 수용자 권리 침해로 교도소 측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 안에 설득 못하면 제가 알아서 나갑니다. 제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직원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입니다. 더는 안 됩니다. 다시 들어선 접견실. 공기는 아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교도관에게 이끌려 민철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확 구기며 뒤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앉아. 당장 앉아. 이민철. 제 목소리가 접견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오빠는 멈칫하더니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피한 채 바닥만 향해 있었습니다. 할 말 없다고 했을 텐데. 바쁜 변호사님이 시간 낭비하시네. 비꼬는 말투. 하지만 10년 전과 달리 그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판결문 사본을 꺼내 아크릴 벽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날짜 보라고. 2014년 11월 27일. 내가 쓰러진 날이야. 훔친 돈 1억 원. 내 수술비랑 똑같아. 이게 우연이야? 오빠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세상에 1억 훔치는 놈이 한둘인가? 우연 한번 기가 막히네. 소설 쓰지 마. 나 그때 만난 여자랑 놀러 가려다가 돈이 부족해서 한탕한 거야. 그 여자가 명품 백 사달라고 얼마나 조르던지. 거짓말. 저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뭔데? 어디 사는데? 수사 기록 어디에도 공범이나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훔친 돈 1억 원. 그 돈 다 어디 갔어? 경찰 조사에서는 묵비권 행사했다며. 그 여자한테 줬어? 그럼 그 여자는 왜 참고인 조사 한 번 안 받았는데? 제 추궁이 이어질수록 오빠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을 달달 떨면서도 그는 끝까지 잡아떼려 했습니다. 도박? 그래, 도박으로 다 날렸어. 하룻밤에 다 탕진했다고. 됐어? 이제 속이 시원해? 제발 좀 가. 나 같은 정과자랑 엮여서 좋을 게 뭐 있다고 이래. 도박으로 날렸다고?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민철, 너 거짓말할 때마다 오른쪽 눈썹 꿈틀거리는 버릇 아직도 그대로네. 너 도박할 줄 모르잖아. 고스톱도 못 쳐서 명절 때마다 나한테 졌던 사람이 무슨 도박이야. 수진아.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갑찬 두 손으로 아크릴 벽을 쾅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좀 가라고. 나 좀 내버려둬. 나 쓰레기야. 강도고 살인 미수범이라고. 내가 아는 착해 빠진 이민철은 10년 전에 죽었어.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그의 절규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을 혐오하고 자신을 지우고 싶어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때 아크릴 벽에 올려진 그의 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크고 투박한 손. 그런데 그 손의 손톱들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식여지고 뭉개지고 검게 죽어있는 손톱들. 단순히 험한 일을 해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문을 당한 듯한 끔찍한 흔적이었습니다. 오빠, 손이 왜 그래? 손톱이. 제 시선을 느낀 오빠는 황급히 손을 감추며 소매 안으로 숨겼습니다. 별거 아냐. 교도소 작업하다 다친 거야. 거짓말. 교도소에서 무슨 작업을 하길래 손톱이 다 빠져? 너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돈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지? 아니, 뺏긴 거지? 소설 그만 쓰라고 했지. 교도관님, 저 들어갑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고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철문 안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던져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박으로 날렸다던 1억 원. 하지만 그는 손톱이 뽑힐 정도로 고통받았습니다. 그가 훔친 게 아니라면 혹시 갚아야 할 빚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했던 걸까요? 판결문에 적혀 있던 피해자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동팔, 악명 높은 사채업자. 오빠의 뭉개진 손톱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그자가 쥐고 있다는 것을요. 오빠가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알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저는 차에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들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기다려, 이민철. 내가 숨기려는 진실이 뭐든 내가 다 까발려줄게. 내가 내 심장을 지켰다면 이번엔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차례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초동 정보통이라 불리는 김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10년 전 영등포 마동팔 사건. 그 인간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았다면 어디 박혀 있는지. 지금 당장이요. 전화를 끊고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울고 있는 가련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을 한 도끼 품은 변호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법전 대신 먼지 쌓인 장부를 뒤지는 변호사라니.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제가 수술받았던 대학병원 원목과 지하 문서고에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10년도 넘은 자료라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전산화되기 전 수기 장부들은 여기 다 처박혀 있어서요. 병원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며 투덜거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창고. 수천 개의 박스들 사이에서 저는 2014년 입원비 수납 대장이라고 적힌 낡은 상자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분명히 오빠는 1억 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는 도박으로 날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라졌고 제 수술비는 누군가에 의해 납부되었습니다. 만약 오빠가 훔친 돈으로 제 수술비를 낸 것이라면? 그렇다면 오빠는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내가 훔친 돈으로 내 수술비 냈다고 생색이라도 낼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적어도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끝까지 도박으로 날렸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찾았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2014년 11월 28일자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환자명 김수진 수납액 1억 원 수납 형태 현금. 그리고 비고란에 흘려 쓴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이사항 수납자 신원 미상. 혈흔 묻은 지폐 다수 포함. 혈흔, 피 묻은 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몰랐지만 원무과 직원이 남긴 메모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피 묻은 돈다발을 들고 와서 제 수술비를 냈다는 겁니다. 저는 장부를 들고 당시 원무과장이었던 지금은 정년 퇴임하고
병원 매점 관리를 하시는 김 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11월 28일 아침입니다. 피 묻은 현금 1억 원을 들고 온 남자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김 과장님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 청년. 기억하지, 기억하고 말고. 내가 병원 밥 30년 먹으면서 그런 눈빛은 처음 봤으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 9시 땡 하자마자였어. 웬 남자가 절뚝거리며 원무과 창구로 달려오더군. 옷은 흙투성이에 한쪽 팔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 냄새가 어찌나 심하게 나던지 노숙자인 줄 알았다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검은 비닐봉지 2개를 창구에 쾅 올려놓더군. 열어보니 5만 원권 다발이었어. 근데 돈에도 피가 묻어 있어서 내가 기겁을 했지. 이거 무슨 돈이냐고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무릎을 꿇고 빌더군. 과장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만 달라고. 이 돈이면 수술할 수 있냐고. 훔친 돈 아니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죽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피땀 흘려번 돈이라 피가 묻은 거라고 벅벅 우기더라고. 그러면서 영수증도 필요 없으니 무조건 김수진 이름으로 입금 처리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려 손등을 적셨습니다. 수납 처리되는 거 보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가더군. 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수진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알면 수술 안 받는다고 할 독한 여자니까 그냥 독지가가 냈다고 해주세요. 그 바보 같은 사람, 그 미련한 사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강도짓을 해서 1억 원을 훔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쳤거나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돈을 들고 밤새 도망쳐 병원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가 제 수술비를 내고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왜 경찰에 거짓말을 했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범죄 수익금 몰수? 만약 오빠가 경찰에 잡혀서 훔친 돈으로 여자친구 수술비를 냈다고 자백했다면 경찰은 그 돈이 작물이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서 압수해 갔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수술을 못 받고 죽었겠죠. 오빠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인공심장이라도 달 수 없어 죽어가던 저에게 그 1억 원은 이식을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돈의 행방을 숨겨야만 그 생명줄이 끊기지 않고 저를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 너는 강도라는 누명을 쓰고 12년 형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거야? 내 인생을 통째로 불태워서 내 생명을 산 거라고? 그것도 모르고 나는 10년 동안 너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았어. 내가 감옥에서 썩어가는 동안 나는 그 돈으로 산 심장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저는 병원 복도 한복판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는 환자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였습니다. 제 머릿속을 스치는 또 하나의 의문이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 판결문에는 강도상해라고 되어 있었어. 피해자 마동파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뺏었다고. 그런데 김 과장님의 말은 달랐습니다. 오빠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도가 피해자를 찌른 게 아니라 오히려 강도가 다쳐서 왔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판결문과 실제 상황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손톱,
지시겨진 손톱들, 그리고 마동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 오빠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라 더 끔찍한 함정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 비서, 김 형사님이 찾았다는 주소 보내. 지금 그리로 갈 거니까.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 향하는 곳은 마동팔이 운영한다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남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악마의 소굴이라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컨테이너 창고. 비릿한 쇠냄새와 담뱃전내가 진동하는 이곳이 10년 전 악명을 떨쳤던 사채업자 마동팔이 숨어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불법 하우스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정보. 저는 쇠파이프 대신 녹음기가 켜진 휴대폰을 안주머니에 넣고 당당하게 철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뿌연 담배 연기 사이로 화투패를 쪼고 있는 노인네들 틈에 유난히 덩치가 크고 욕설을 내뱉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아, 거참. 패가 왜 이따위야? 마동팔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에 머리는 벗겨지고 배는 나왔지만 그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의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판돈이 쌓인 담요를 구둣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누구야? 어떤 미친년이. 마동팔이 핏대를 세우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명함을 던졌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마동팔 씨 10년 전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조용히 얘기 좀 하시죠.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이 도박장 싹 다 밀어버릴까요? 경찰이라는 말에 주변 도박꾼들이 술렁거리며 도망칠 눈치를 봤습니다. 마동팔은 씩씩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더니 저를 구석진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10년 전? 아, 그 강도놈? 이민철인가 뭔가 하는 그놈 변호사야. 이미 끝난 사건을 왜 들쑤시고 다녀? 재수없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이민철이 정말 당신을 칼로 찌르고 돈을 뺏었습니까? 판결문에 다 나와 있잖아. 그 미친놈이 칼 들고 설치다가 내 팔을 그었다고.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올려 팔뚝에 난 희미한 흉터를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네. 병원 기록을 보니까 이민철이 피투성이었다던데. 그리고 당신 사건 직후에 보험금으로 2억이나 타셨더군요. 강도상의 피해 보상으로. 그게 뭐. 내가 피해자인데 보험금 타는 게 죄야? 마동팔 씨, 저 국선 변호사 아닙니다. 대한민국 10대 로펌 파트너예요. 당신 하나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위증죄, 보험 사기, 그리고 여기 불법 도박장 개설까지. 징역 10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받을래요? 제가 휴대폰 녹음기를 들이대자 마동팔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른 세수를 하더니 결국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아, 씨발. 그 독종놈. 진짜 징글징글한 놈이었지. 무슨 뜻입니까? 강도. 웃기고 있네. 그 새끼 깡다구에 무슨 강도질을 해. 돈 빌리러 왔었어. 무릎 꿇고 빌더라고. 애인이 죽어간다고 수술비 1억만 빌려주면 평생 개처럼 일해서 갚겠다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역시 오빠는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안 빌려줬습니까? 미쳤어? 담보도 없는 놈한테 1억을 주게. 그래서 내가 장난 좀 쳤지. 우리 사무실에 있던 작두.
아니, 니퍼를 던져주면서 그랬어. 야, 내 손가락 하나에 1,000만 원씩 쳐주마. 1억 필요하면 10개 다 내놓던가. 그냥 겁먹고 꺼지라고 한 소리였어. 마동팔은 몸서리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 미친놈이 진짜로 하더라고. 네. 니퍼를 집어들더니 망설임도 없이 자기 손톱을 뽑기 시작했어. 하나, 둘, 셋.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그 짓을 계속하더라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거면 됩니까? 3천입니까? 4천입니까? 이러면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빠의 뭉개진 손톱, 교도소 작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생사를 찢는 고통을, 그 끔찍한 고통을 스스로 감내했던 겁니다. 나중엔 내가 무서워서 그만하라고 말렸다니까. 바닥이 온통 피바다인데 그놈이 10번째 손톱에 니퍼를 갖다 대면서 그러더라. 약속 지키세요. 1억입니다. 와, 진짜 악마가 따로 없었어. 마동팔의 목소리에도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나요? 줬지. 더 안 주면 내 목이라도 따버릴 기세였으니까. 금고 열어서 1억 던져줬어. 돈 챙겨서 나가는데 그제야 겁이 덜컥 나더라고. 저놈이 경찰에 가서 마동팔이 고문했다고 신고하면 난 끝장이잖아. 그래서 신고했나요? 강도라고? 그놈 나가자마자 내가 내 팔뚝 칼로 살짝 긋고 경찰에 신고했지. 강도가 들어서 나 찌르고 돈 뺏어갔다고. 그럼 그놈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줄 거 아냐. 마침 그놈도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하고 순순히 인정하길래 땡큐하고 덮었지. 악마. 진짜 악마는 눈앞에 있는 이 남자였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잿더리를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당신이 사람이야?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 10년 동안 그 사람은 감옥에서 썩었는데 당신은 여기서 낄낄거리며 도박이나 하고 있어. 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지가 좋아서 한 짓인데. 그리고 그놈도 바보지. 왜 가만히 있었대? 억울하다고 항소라도 하지. 오빠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가 왜 침묵했는지 이제 명확해졌으니까요. 만약 오빠가 이건 내 손톱값이다라고 진실을 말했다면 그 돈은 범죄 수익이나 다름없는 불법 자금으로 간주되어 압수당했을 겁니다. 오빠는 자신이 강도 누명을 쓰고 살인 미수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이마에 새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1억 원이 깨끗한 돈이 아니라 훔친 돈이라서 사용처 불명으로 사라지길 바랐던 겁니다. 그래야 병원에 낸 돈이 회수되지 않으니까. 그래야 내가 수술을 받고 살 수 있으니까. 으아악.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컨테이너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오빠가 흘렸던 피와 땀 그리고 삼켜야 했던 비명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는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 거니? 손톱 10개를 다 뽑아서라도 살리고 싶을 만큼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였니?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너를 증오하고 너를 밟아주겠다고. 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도박꾼들도 숙연해져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동팔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동팔, 너 운 좋은 줄 알아. 지금 당장 널 죽여버리고 싶은데 법으로 죽여야 해서 참는 거야. 증언해. 재심 청구할 거야. 법정에 나와서 방금 한 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읊어.
만약 거절하면 저는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 경찰에 넘길 거야. 그럼 넌 무고죄에 위증죄, 불법 감금 및 상해, 보험 사기까지 남은 여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게. 선택해. 감옥 갈래? 아니면 법정에서 증언하고 선처 바랄래? 마동팔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증언하면 되잖아. 제발 경찰엔 넘기지 마. 저는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밤하늘엔 10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빠에게 가야 합니다.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짝사랑을, 아니,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시 찾은 남부교도소 접견실. 이번에는 특별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의 권한을 총동원해 투명 아크릴 벽이 아닌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을 수 있는 독대실을 빌렸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민철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더 늙어버린 듯한 얼굴. 그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토끼 눈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갑을 찬 양손을 테이블 아래로 깊숙이 숨긴 채였습니다. 왔어? 바쁜데 뭐하러 또 왔어? 힘없는 목소리.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마동팔의 걸걸한 목소리가 적막한 독대실을 채웠습니다. 야, 내 손가락 하나에 1,000만 원씩 쳐주마. 1억 필요하면 10개 다 내놓던가. 근데 그 미친놈이 진짜로 뽑더라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빠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훔친 돈 아니야. 지살 깎아서 만든 돈이라고. 그 돈 수진이 수술비로 쓴다고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빌더란 말이야. 그만해. 끄라고. 오빠가 비명을 지르며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갑에 묶인 손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테이블 아래 숨겨진 오빠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나, 수진아. 제발 보지 마. 오빠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도끼로 단련된 제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테이블 위로 드러난 그의 두 손.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 손은 처참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뭉개지고 뒤틀린 손톱들은 다시는 예전처럼 자라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0개의 손가락 끝마다 훈장처럼, 아니 낙인처럼 박혀있는 흉터들. 그것은 사랑의 증거이자 그가 감내해야 했던 지옥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처투성이 손을 제 볼에 갖다 대고 문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바보야. 이 멍청한 사람아. 이게 뭐야? 손이 이게 뭐냐고. 오열이 터져나와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살리려고. 고작 나 같은 거 살리려고 손톱을 다 뽑아? 그러고도 강도 누명 쓰고 감옥에 와. 내 인생은 안 중요해? 너는 안 아프냐고. 수진아, 울지 마. 나 괜찮아. 진짜 안 아팠어. 오빠는 수갑 찬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닿자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훔친 거 아니라고 정당하게, 아니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왜 말 안 했어? 그랬으면 10년 동안 여기서 썩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말하면 그 돈 뺏어가잖아. 오빠가 덤덤하게 하지만 물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알면 그 돈 압수할 거 아니야. 그럼 넌 수술 못 받잖아.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감옥 가는 건 10년이면 되지만 내가 죽는 건 영원한 거잖아. 계산이 서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심령과 나의 목숨을 맞바꾼 남자.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강도라고 살인 미수범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제 심장을 지켜냈습니다. 나한테는 내가 사는 게 내 인생이었어. 내가 살아서 숨 쉬고 꿈을 이루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내 꿈이었어. 그러니까 수진아, 미안해하지 마. 나는 내가 살아서 이렇게 내 앞에 와준 것만으로도 내 10년 보상 다 받았어. 그는 울고 있는 저를 향해 10년 전 옥탑방에서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미안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10년 동안 너 미워했어. 너 저주하면서 내가 준 심장으로 성공하겠다고 악만 썼어. 내가 나쁜 년이야. 내가 죄인이야. 아니야. 잘했어. 우리 수진이 장하다. 변호사 됐다며. 내 꿈 이뤄졌네. 그럼 된 거야.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고귀한 영웅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오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기다려. 이제 내가 오빠 꺼내줄게. 10년 전에는 오빠가 날 살렸지만 이제는 내가 오빠 살릴 거야. 재심 청구할 거야. 마동팔 증언도 확보했고 병원 기록도 다 찾았어. 무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강도상해는 벗겨줄게. 수진아, 그러지 마. 내 앞길에 정가자 전 남친이 걸림돌만 돼. 시끄러워. 나 대한민국 최고 로펌 파트너 김수진이야. 내 남자는 내가 지켜.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온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힘차게 뛰었습니다. 쿵, 쿵. 이제 이 심장 소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조금만 참아. 세상이 너에게 씌운 오물, 내가 다 닦아주고 가장 멋진 정장을 입혀서 이 문 밖으로 나오게 해줄게. 이제 최고의 변호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살인 강도로 몰린 순애보 10년 만에 재심이라는 타이틀로 언론이 대서특필한 덕분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제 귀에는 오직 피고인석에 앉은 민철 오빠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변호인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10년 전 피 묻은 병원비 영수증과 마동팔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오빠의 뭉개진 손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여러분. 저는 떨리는 목숨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민철은 10년 전 흉악한 강도 상해범으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법의 논리가 아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숭고한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스크린에 오빠의 손 사진을 띄웠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손을 보십시오.
이것은 강도가 피해자를 위협하다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사랑하는 연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사를 찢어내며 만들어낸 절규의 흔적입니다.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며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억 원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톱 10개와 맞바꾼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이 범죄 수익으로 오인되어 압수될까봐, 사랑하는 여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을까봐 스스로 입을 다물고 강도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재판장님, 세상에 어떤 강도가 훔친 돈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세상에 어떤 범죄자가 자신의 10년을 바쳐 타인의 생명을 지킵니까? 피고인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미련할 정도로 한 여자를 사랑한 죄,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초계처럼 버린 죄뿐입니다. 법정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배심원들도 눈물을 훔쳤고 검사 측 자리에서도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재판장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죗값이 있다면 이미 차고 넘치게 치렀습니다. 부디 이 남자가 잃어버린 10년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침묵 끝에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채업자의 협박에 의한 공갈피해 및 상호합의에 의한 금전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10년의 수용 생활을 한 점, 피해자 마동팔이 위증을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이민철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형기를 초과하여 복역하였으므로 즉시 석방을 명한다. 땅, 땅, 땅. 법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와, 잘됐다. 정말 잘됐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가, 아니 민철 씨가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저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부교도소 정문 앞. 저는 하얀 두부를 손에 들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10년 전 그 겨울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가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점퍼의 운동화 차림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왕자님보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오빠. 저는 두부를 내밀 생각도 못하고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의 품에서는 여전히 그리운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10년의 세월도 우리를 갈라놓을 순 없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이제 우리 행복하자. 내가 오빠 평생 책임질게. 오빠는 제 등을 토닥이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나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줘서, 그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는 눈 내리는 교도소 앞에서 한참을 서로 안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마치 오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쿵, 쿵, 쿵. 이 심장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살려낸 이 생명으로 이제는 제가 당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변호하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변호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해, 이민철. 영원히.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